제가 그 대구에 있는 혁신도시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광주를 오느라고 굉장히 사실은 3시간 정도 차로 달려옵니다. 그래서 최근에 광주하고 대구 사이에 달빛 그 내륙철도를 건설하자라는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기대가 큽니다만 우리 이제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살펴주실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오늘 와서 들으면서 참 제가 가슴에 절절하게 우리 조순계 그 총장님 말씀을 새겨 들었습니다. 저희는 이제 그 고등교육을 지원하는 본부를 두고 있습니다만은 저희가 피상적으로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여기 계신 총장님들께서 굉장히 불철주야 정말 절절하게 노력하고 계신다라는 그런 그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마도 우리 윤영덕 의원님께서도 이런 그 대학의 어려운 분위기 정말 마음에 많이 느끼시고 또 정책적으로 도와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그 대학의 고등교육이 정말 그 어느새 저희가 위기다 했지만 이 위기가 굉장히 빠르게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작년에 우리 2020년 출생 인구가 벌써 27만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번에 이제 대학 입학생이 40만 명. 근데 27만 명, 13만 명이 줄었거든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학생 수만 줄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코로나 때문에 작년부터 학교를 안 갔어요. 1년 반. 아마 올해까지 학교를 안 갈지 모르겠어요. 학생들의 사고가 어마어마하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내가 대학을 가야 되나? 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2022년 내년부터 2025년까지 해서 고등학교가 대대적인 변혁을 합니다. 어떤 변혁을 하냐면 고교 학점제가 선택이 됩니다. 그러게 되면 학점이라고 하는 것을 자기가 과목을 선택해서 듣는 시대가 옵니다. 이것이 가져올 변화, 이것이 학생들이 고등학교를 반드시 대학을 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 전제로 생각하지 않게 된다라는 저는 굉장히 어려움을 더 가중시킬 거다라고 봅니다. 그거는 고등학교에서 내 취향에 맞는, 내 적성에 맞는, 진로에 맞는 과목을 다양하게 듣는다. 그러면서 자기 진로를 개척하기 때문에 당연히 이 27만 명이 대학을 가게 되는 18년 후에는 더더구나 대학에 대한 생각이 바뀝니다. 다만 저희가 지혜를 모아갈 뿐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교육이라는 걸 두고서 가장 최근에 문제가 어떤 것이냐면 사회가 우리가 예측치도 못하게 빠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이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교육이 과연 어때야 될까? 교육이 어떻게 나가야 이 사회 변화를 과연 따라잡는 거지? 라고 하는 의문이 총장님들 마음속에 자리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교육과 사회 변화라고 하는 거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사실 우리가 왜 교육을 중요시합니까? 아마 윤영덕 의원님께서 교육 상임위를 선택할 때 주저없이 선택을 하셨을 겁니다. 왜 선택하셨을까요? 교육 상임위, 알짜 상임위 국회에서는 아니에요. 저희 있을 때는 문화체육관광부하고 같이 교육 상임위가 있으니까 인기가 좋았어요. 근데 교육 상임위에서는 어떤 구체적인 대학의 민원을 해결해 준다라고 하는 기회가 거의 교육 상임위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표를 받아야 되는 의원 입장에서는 편치 않습니다. 그런데도 교육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불평등을 줄일 수 있는 수단은 교육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지금 최근에 대선 주자들이 이러저러한 공약을 내놓습니다. 근데 그 공약 속에 여러분들 보시면 저기 20살이 되면 뭐도 줄 거야. 또 뭐 소득도 보장해 줄 거야. 이렇게 합니다. 근데 그와 같은 복지나 이와 같은 재정 지원은 사실상 고기를 나눠주는 것이죠.
물가에 가서 고기를 나눠주는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은 반대입니다. 고기를 나누어주는 것이 아니라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줘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고기를 잡을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교육이 가지고 있는 우리가 가장 중요한 목적은 결국은 불평등을 줄일 수 있는 것. 그래서 얼마 전에 브루킹스 연구소에서 내는 보고서가 뭐였느냐면 AI 시대에 왜 우리가 교육을 다시 생각해야 되는가라는 보고서를 냈습니다. 뭐 길지 않은 보고서예요. 그래서 저도 구해서 읽어봤습니다. 근데 그 보고서에 따르면 저는 핵심은 이거라고 봤어요. 앞으로 상상할 수 없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몰입의 교육이 온다. 그리고 그 몰입의 교육에 앞서서 지금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것은 이 교육이, 이 AI 교육이 우리 사회 불평등을 없앨 수 있느냐, 교육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느냐, 그걸 고민해야 된다라는 화두를 던졌어요. 그래서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우리가 그 의미는 결국은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불평등을 줄일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교육의 역량을 생각을 해봐야 돼요. 교육받지 않으면 우리 사회 속에서 불평등을 뛰쳐나갈 방법이 없습니다. 개천에서 용나는 사회가 될 수 없어요. 모두가 다 평등하게 교육을 받아야만 꿈꿔볼 수 있는 사회입니다. 그래,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사회 변화 속에서 우리 총장님들이 항상 고민하시는 거, 사회 진출을 위해서 직업의 기본 역량을 우리가 제대로 가르치고 있나? 그래서 이 학생들이 나가서 고기를 잡을 수 있나? 학습 콘텐츠는 어떻게 바뀌지? 아까 우리 이기로 회장님께서 에듀테크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교수 학습 방법이 이렇게 바뀐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죠. 올해 저희 캐리스에서 했던 노력 중에 하나가 뭐였느냐면요, 작년에 코로나가 터져서 원격으로 애들하고 또 이제 학교 등교를 합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 출근하기 전에 자가진단을 해야 돼요. 그래서 자가진단해서 그 응답을 해야만, 앱에서 응답을 해야만 당신은 학교 나올 수 있습니다. 오늘 당신은 나오지 마세요 라고 답을 해줍니다. 그 앱에 입력을 해서 답을 받아야 나갈 수가 있어요. 그냥 학교 가는 거 아니에요. 초중고는 이미 그렇게 됐습니다. 대학도 쓰시라고 했지만 과연 대학이 쓰고 계신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초중고 600만 명의 아이들은 이 앱을 아침마다 쓰고 학교를 나갑니다. 이제 학교의 방역이라고 하는 것, 그냥 잘 가르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초중고는 이미 방역까지 교육에서 떠맡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생각하게 되는 사회적인 변화 중에 우리 총장님들께서 가장 관심 깊으신 것이 인구 구조의 변화일 겁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기술의 변화, 눈부시죠. 이런 변화 속에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우리가 키워내야 되는, 우리 고등교육이 키워내야 되는 사람, 인재상은 과연 어떤 것인가? 우리가 어떤 사람을 키워야 되는 거지? 그래야 물고기를 잘 잡고 또 우리 사회를 더 안전하게 만들고 우리 사회를 불평등이 없게 만들 수 있는 거지? 이게 이제 고민인데요. 이 인재상이라고 하는 것이 달라졌다. 자, 여기에 보면 제가 마크 프레스키, 그러니까 미래학자인데 사실은 교육 컨설팅을 합니다. 이 학자가 내놓은 말을 보면 우리 학생들이 근본적으로 달라졌다. 오늘날 학생들은 더 이상 우리의 교육 시스템이 가르치려 했던 그 아이들이 아니다. 근데 우리는 그냥 학생들은 그대로 학생인 거라고 믿고 싶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의 믿음과 달리 학생들이 먼저 달라졌어요. 그래서 이 학생들에게 요구되는, 여러분들 보시죠. 엊그제 이제 오늘 아침 신문에 제가 그 자료를 보면서 고통스러웠던 것이 있습니다. 원격 수업으로 인해서 교육 격차가 커졌어요. 그 말 들을 때마다 사실 저도 가슴이 두근두근해요. 이 학습 격차 커진 거 어떻게 해? 라고 하는 고민이 정말 걱정스럽습니다.
그런데 이 우리가 여기에서 터득해야 될 것은 우리 아이들이 인재는 경쟁적인 인재로 키우는 것은 안 된다. 제가 아까 여기 오기 전에 그 광주에 원로분하고 점심을 했어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대듭은 뭐라고 하시냐면 왜 자꾸 학생들을 줄 세우게 하는데 등수를 매기냐. 인제 세상이 달라져서 협력해야 되는 세상이다. 문제를 풀려면 혼자 풀 수 없어요. 그래서 함께 공동으로 머리를 맞대고 문제를 풀어야 돼. 그런데 제발 그렇게 교육시키지 말고 협력하는 능력을 가르쳐 달라라는 말씀을 제가 듣고 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인재가 우리 사회에 요구하는 인재가 달라졌어요. 그래서 혁신적인 포용 인재, 창의력이라든가 문제 해결력이라든가 협력과 디지털 리터러시 능력, 이게 기본인 인재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저희 원에서는 제가 2019년에 가서 원의 비전을 뭘로 설정했냐면 사람 중심의 디지털 교육 혁신 전문기관이다. 저희는 그렇게 이미 코로나 이전에 19년에 선언을 했어요. 그래서 디지털 교육의 전문기관으로서 나가고 있습니다. 사회가 그렇게 달라졌어요. 지금의 아이들은 디지털 네이티브입니다. 그러니까 디지털이 더 익숙해요. 그게 더 원주민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속에서의 우리 아이들에 대한 인재상도 달라졌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저희가 이제 원격 수업을 작년부터 4월부터 하면서 오래 걸쳐서 보고서를 조사를 여러 차례 했어요. 4차례 정도 원격 수업과 관련해서 했습니다. 근데 격차가 커졌다라고 하는 것도 물론 드러나 있습니다. 스스로 인식을 그렇게 해요. 우리는 점수를 가지고 계산하지 않았어요. 그저 격차가 커졌다고 보느냐 줄어들었다고 보느냐. 그랬을 때 많은 선생님들이 격차가 커졌다라고 인식을 하는 것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동시에 주목해야 될 것은 언론에서는 아무리 그 이야기를 해도 사실은 안 쳐다봐 주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보는 것은 자기 주도성이 커졌어요. 자기 주도성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데 이 자기 주도성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여러분들 얼마 전에 언론에 보도된 게 있었어요. 스콧 영이라는 캐나다의 청년이 MIT 한 번도 안 갔어요. 근데 MIT를 한 번도 안 가고 1년 만에 MIT의 컴퓨터 학과 4년제 과정을 전부 다 마쳤습니다. 4년짜리를 1년 만에 마쳤어요. 혼자서 돈 한 푼 안 들었어요. 왜? 지금 모든 자료가 개방되고 있기 때문에 원격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이루어낸 성과입니다. 그래서 그 청년의 학습법 이게 바로 울트라 이제 그 러닝이 되겠는데요. 이 울트라 러닝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핵심의 기조에는 뭐가 있느냐면 내가 학습을 주도한다. 선생님이 학습을 주도하지 않아요. 교사가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내 스스로 학습을 주도하는 겁니다. 선생님은 역할이 달라졌어요. 그저 사이드에서 도와주는 겁니다. 자기 주도성은 여러분들 고등학교 고교 학점제가 채택이 되면 더 확장이 되어질 거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자기 주도된 학습에서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법칙 1을 뭐라고 말했냐면 메타 학습이라고 그랬어요. 먼저 지도를 그려라. 근데 머릿속에 내 인생을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내 머릿속에 그림을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과정을 쭉 자기가 선별해서 과목을 선택해서 내 인생에 필요한 거를 그려나간다. 자기 주도성이 없이는 꿈꿀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자기 주도성을 가져라 라고 하는 것이 그 교육의 핵심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자기 주도성과 함께 많은 분들이 이 얘기를 합니다. 자, 인재는 한 가지 능력만 필요 없다. 자, 요즘 뭐 저희 그 캐리스는 이제 시스템을 운영하기 때문에 사실은 컴퓨터 전공자가 굉장히 대부분 많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저희도 죽겠어요. 왜? 빠져나가요. 어디로? 요즘
IT 개발업자들의 몸값이 치솟는다라는 말씀 여러분들 보시잖아요. 그래서 맨날 저한테 인재 경영실에서 들고 오는 게 누구 이직한답니다. 누구 그만둔답니다. 아니 공공기관 편하고 좋은데 왜 봉급 더 주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에서 중요한 거 컴퓨터를 전공했다고 해서 우수 인재가 되는 거 아니에요. 결국은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은 그것을 융합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자, 애리조나 주립대학의 혁신의 대명사로 많이 불리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애리조나 주립대학이 생각하고 있는 거 생물학과, 사회학, 지질학, 인류학을 합쳐서 인간 진화 학부로 간다라는 거죠. 인간 진화에 대해서 연구를 하려면 한 가지 과목 가지고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와 같은 융합의 개념들이 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교육에서 빠질 수 없는 거. 왜 내가 이 직업을 선택했을까? 왜 내가 이 일을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인문학입니다. 내가 가진 소명. 여러분, 제가 이게 써온 글은 윌리엄 워즈워드의 글을 제가 베껴왔습니다. 윌리엄 워즈워드가 어느 날 20살 때 내 가슴은 벅차올랐지. 나는 아무런 맹세도 하지 않았지만 내게는 지켜야 할 맹세들이 이미 있었네. 내가 알지 못하는 어떤 끈이 나에게 연결되어 있었네. 거부하면 큰 죄를 짓는 헌신하는 정신이 되라는 끈이 나는 걸어갔지. 감사한 축복으로 내 마음속에 솟구치는 소명감, 열망, 이거는 어디에도 양보할 수 없습니다. 기술이 아무리 중요하고 어떤 전공이 잘나고 사회가 급변해도 인간이기 때문에 가져야 되는 소명감. 그래서 그거를 저는 발견의 마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를 아는 거죠. 자기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미래 인재를 저는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게 되면 아까 우리 이기로 회장님이 저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사례를 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제 빼고 정리하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제 이기로 회장님께서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지금 2016년에 초등학교 입학하는 전 세계 어린이의 65%는 지금 존재하지 않을 일자리에서 일하게 된다. 지금 45%만 지금 35%만 자기가 배운 걸 써먹을 직업이고 65%는 배운 거 아무에게도 써먹을 수 없는 그런 걸 지금 배우고 있다. 이런 얘기죠. 예,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교수 학습 방법의 진화. 제가 이제 보면은 아마 위에만 보시면 될 거예요. 어제 가르친 그대로 오늘 또 가르치는 건 아이들의 내일을 빼앗는 것이다. 저도 교직 생활을 22년을 했어요. 현장에서. 22년 동안 교수 생활 하면서 어느 날 생각하니까 제가 가지고 있던 자료를 버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든 시절이 있었어요. 그래서 가지고 있던 강의안을 전부 다 사실은 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시작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것과 마찬가지예요. 스스로 느껴지는 시점이야. 우리 애들한테 이런 거 안 통용돼. 이거 필요 없어. 우리가 가르치는 아이들을 다시 이해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좀 더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우리 에듀테크에 대해서는 많은 말씀을 주셨는데요. 결국은 이 에듀테크를 통한 방법, 이것이 최고의 성과를 가져올 수 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제가 어떤 사례를 제시해놨냐면 ACOT, 애플 교실을 내놨습니다. 애플에서 내놨던 것이 애플 클래스룸 오브 투마로우인데요. 내일을 위한 애플의 교실. 이거에서 뭐 하는 거냐면 교사들한테 테크놀로지를 가르치는 거예요. 에듀테크를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교사가 수업 시간에 그런 에듀테크를 자유자재로
쓸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교실을 에듀테크가 보급을 했습니다. 저는 거기에서 본 따서 저희 원에 에듀테크 소프트랩을 합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 저는 원래 대구에 하나 하려고 했는데 3개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광주하고 대구하고 경기도 3군데 설치가 올해 9월에 오픈을 할 겁니다. 설치는 이제 예산은 이미 내려갔고요. 그래서 광주는 광주교육청이 중심이 돼서 광주 교대하고 하게 될 겁니다. 이 에듀테크 소프트랩은 ACOT처럼 선생님들이 새로 나오는 에듀테크 기술을 학습하시고 연습하시고 거기에서 콘텐츠를 직접 만들어 보시라 라고 하는 겁니다. 또 기업도 거기에 무료로 들어오도록 해놨습니다. 그래서 스타트업이든 작은 업체들이 들어와서 학교 현장에 필요한 기술이 뭐야? 학교 현장에 보급할 기술을 거기에서 실험해 보시라고 테스트베드 기능을 부여를 합니다. 그런 우리의 노력이 있어야 학교 현장이 저는 바뀐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 에듀테크 소프트랩은 애플의 ACOT를 모방한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그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 최근에 맞춤 배움길이라는 걸 열었습니다. 아마 우리 총장님들이 안 좋아하실지도 모르겠어요. 왜? 이 맞춤 배움길은 대학의 모든 좋은 콘텐츠들을 평생학습 개념으로 저희가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학생이 이 맞춤 배움길에 접속을 해서 내 정보를 넣습니다. 내가 뭘 좋아하고 그동안에 무슨 교육을 받았는지 자기소개서를 내면 AI가 그 사람의 성향을 판단해 줍니다. 그래서 그 성향을 사례에 따르면 제가 하나 사례를 가져왔는데요. 성향을 쭉 적었더니 자기소개서를 보고 당신 점수가 나왔어요. 유형별로. S가 99점으로 제일 높습니다. S는 사회형이다. 그래서 너는 사회복지사 쪽을 가는 게 좋겠다라고 권고를 해주고 그에 따른 콘텐츠들을 쭉 소개를 해줍니다. 그래서 그 콘텐츠와 자격증을 따라서 학습을 하면 사회복지사가 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그래서 맞춤형 배움길이라고 하는 것을 바로 얼마 전에 개통을 했습니다. 그 담당 책임자 우리 장상현 본부장이 같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을 저희가 만들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한번 또 보시죠. 아까 미네르바 대학 말씀하셨죠. 미네르바 대학은 워낙 유명합니다. 그러나 미네르바 대학은 한마디로 정의를 하면 대학 등록금의 3분의 1 수준이에요. 그런데도 기숙형으로 온라인 대학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또 무크와 같은 것은 미국에서는 대학들이 운영을 합니다만은 우리나라에서는 K무크라고 해서 평생교육진흥원에서 국가 차원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무크의 기본 정신은 개방과 공유입니다. 누구에게나 콘텐츠는 개방되어야 된다. 그리고 그 콘텐츠도 함께 공유해야 된다라고 하는 원칙에 입각해 있는 것이죠. 제가 이제 좀 관심을 갖는 것은 이겁니다. 아까 제가 우리 최영섭 대표님께 옆자리에 앉아서 제안을 했어요. 유다시티 한번 해보시죠. 대학신문에서. 제가 그런 제안을 드렸는데 지금 조지아 텍이라는 게 워낙 세계적으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조지아 대학은 지금 어떻게 하냐면 나노 디그리 과정을 개설했어요. 그래서 요즘 컴퓨터 사이언스가 굉장히 필요하니까 이 과목만 핵심적으로 가르칩니다. 온라인으로. 근데 이 과목을 어떻게 하냐면 온라인으로 해서 사실상 유다시티가 그걸 판매를 해요. 온라인으로 쭉 수강생 들어와. 그러면 $6,600 받고 그걸 파는 거예요. 그러면 유다시티가 40% 갖고 수익금 60%는 대학에게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학이 가진 장점, 콘텐츠를 플랫폼에다 같이 올리는 거죠. 유다시티 플랫폼에다 올려놓고 학생들이 필요하면 그 플랫폼을 사가고 그거에 대해서 나노 디그리로 특정 분야로 자격을 인정해 주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들이 우리나라에서도 도입될 날이 저는 멀지 않았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해외 사례 보시는데요. 사실은 저희 이제 그 관련해서 고민이 있어요. 저희 캐리스는 학생들의 학적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학생 생활기록부라고 흔히 말하죠. 그래서 대학 갈 때 저희가 학생 생활기록부를 예전처럼 내지 않고 저희가 나이스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올해도 올 초에도 작년 말에서 올 초에도 대학 입시 자료를 한 50만 건 정도를 제공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한 학생이 보통 서너 군데 이상 다 원서를 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제공을 해줬는데, 그래서 모든 학교 기록이 나이스에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 나이스의 자료가 20년 동안 축적이 돼 있어요. 근데 이걸 한 번도 우리가 분석을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개인정보 무서워요. 그러니까 이 자료를 분석을 못했어요. 근데 제가 가서 안타까운 거는 저희가 나이스 시스템상 보니까 지난 13년 동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사이에 탈락한 학생이 92만 명이에요. 13년간에. 연간 7, 8만 명이 학교를 그만두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거 그대로 두면 안 되는 거죠. 왜? 우리는 의무교육을 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의무교육 학생들이 중도에 학교를 그만둔다? 물론 유학을 가거나 그런 경우는 괜찮아요. 그런데 이걸 중단 학생을 여러분들도 대학도 그 수요를 소홀히 해서는 안 돼요. 7, 8만 명에 달하는 학생들이 매년 학교를 중도 탈락해. 이거 이대로 두면 우리 사회에 큰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저는 제가 의원할 때부터 어떤 법을 냈냐면 의무교육 중단 학생에 대한 지원법을 냈어요. 근데 통과를 못 시켰어요. 그런 것처럼 의무교육 중단하는 학생들은 우리가 지금 1인당 드는 비용이 제가 그때 계산할 때는 한 550만 원 정도에서 1인당 우리가 공교육에 지원하는 비용이 국가 예산이 그랬어요. 지금은 거의 1,000만 원에 육박합니다. 그럼 이 학생들에게 그 비용에 해당되는 범위 내에서 대안학교를 가든 아니면 대안학교가 아니고 직업교육을 받겠다? 좋아요. 어떤 과정을 받든지 간에 국가는 그걸 지원해 줄 의무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이 나이스라고 하는 자료를 제가 올해 대전교육청하고 협약해서 분석을 했어요. 뭘 분석을 했냐면 어떤 경우에 학교를 중단하게 됐냐. 빅데이터 분석을 좀 해보자. 금방 나왔어요. 대전교육청에서 협력을 해주니까. 그래서 어떠한 변수를 조합하면 이 학생은 중도에 그만둘 확률이 몇 %야. 그러니까 선생님이, 교장 선생님이 이 학생을 특별히 케어 좀 해주세요. 중단하지 않도록 자꾸 살펴주세요. 저는 예방적인 차원으로 했습니다. 근데 그걸 발굴하고 분석하는 것은 아주 쉬운 일이에요. 지금의 기술 속에서. 그런데 다만 그 자료를 쓸 수 없다라고 하는 게 안타깝죠. 그래서 20년 된 나이스의 자료를 못 쓰고 있습니다. 대학도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지금 대학교 신입생부터 들어오는 학생들에 대한 모든 자료를 분석해서 그 학생에 대한 사전 예측을 해줘야 돼요. 지금 이 리오 살라도 커뮤니티 대학이라고 하는 게 작은 대학이지만 이 학교는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학생에게 이 학생의 시스템을 봐주는 거예요. 네가 이 코스 지금 보니까 잘 될 거야, 안 될 거야. 이렇게 표시를 해주는 거예요. 중간중간에 경고를 주는 거죠. 너 지금 조금 더 해야 돼? 그럼 너 이 과목 놓칠 수 있어? 라고 하는 걸 시스템적으로 알고리즘으로 해주는 거죠. 이건 굉장히 여러분들 지금 간단해요. 그러니까 기술의 진화 속에서 대학에 빠르게 저는 도입이 되어주십사 하는 걸 기대합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다 아실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고민하는 그 부분, 지금 이제 저희가 올해 사이버 대학에 대한 평가를 사실은 했어요. 19개 사이버 대학 평가하면서 정말 굉장히 객관적으로 했습니다만 그래도 또 서운하고 대학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습니다. 또 이제 사이버 대학에 대한 그 평가에 또 기반해서 이제 이번에 지원이 처음으로 이제 올해 나갔습니다. 지원이 이제 올해부터 그 평가를 거쳐야 지원이라는 것은 나가는 거기 때문에
사이버 대학에 갑니다. 근데 지금 문제는 일반 대학과 이 사이버 대학, 원격 대학 간에 이제 무한 경쟁 시대가 펼쳐졌어요. 예전에는 여러분들 일반 대학에서는 20% 이상 사이버 강의를 할 수가 없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게 규정이 풀렸어요. 그러니까 사이버 대학이나 일반 대학이나 또 사이버 대학에 옛날에는 박사를 못 했어요. 근데 이제 그것도 풀려요. 그러면 사이버 대학과 일반 대학 사이에 경쟁이 무한 경쟁 시대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이 애고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요즘 필이 꽂힌 거는 이 메타버스에 대한 개념입니다. 저는 여기에 좀 그 필이 꽂혔어요. 메타버스는 사실 메타라는 게 초월이라는 뜻이고 유니버스에서 따온 건데요. 맞은 초월한 우주. 그래서 대학을 메타버스에다가 건립해라. 그래서 저는 미래교육 체험관이라고 하는 것이 저희 원에 있습니다. 근데 코로나로 이게 문을 닫아놓고 있죠. 기능을 못하고 있죠. 사람들한테 많이 보여줘야 되는데. 그래 이거를 메타버스 공간에다 우리나라 네이버 같으면 제페토라고 하는 메타버스가 있습니다. 2억 명의 10대 청소년들이 거기에서 매일같이 놀아요. 로블록스나 마찬가지로. 근데 이제 로블록스는 이제 미국 거지만 메타버스는 지금 여기에 있는 그 제페토는 이제 우리나라 거니까 10대 청소년들이 저도 그래서 제 이모티콘 만들었고 들어가 있어요. 그래 이제 이렇게 뭐 여기저기 구경을 다니고 그렇습니다. 거기에 우리 미래교육 체험관 하나 만들자라고 하는 게 제 지금 씨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여기 그 대학 중에서 메타버스에다가 빠르게 대학에서 학생들하고 교류해서 우리 시스템, 우리 프로그램을, 우리 콘텐츠를 먼저 알리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그 메타버스에서도 그 적용 가능성이 높은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교육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서울대학교 그 장대익 교수도 만났었는데 이 장대익 교수님이 가상교육 플랫폼을 만드셨더라고요. 상당히 우수한 프로그램을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원격 교육 그 플랫폼에서는 검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저희 원에서 또 하고 있는 사업 몇 가지만 제가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ACU 아세안 사이버 대학을 저희가 사무국을 맡고 있습니다. 근데 아세안 사이버 대학이라고 하는 게 뭐냐? 실제 여러분들 보시면 아세안 인구가 7억입니다. 아세안 인구가 7억이에요. 이 7억에 우리가 2009년도부터 해서 이 아세안 국가들하고 사이버 대학을 같이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원래는 정상회의에서 논의가 될 때 이 사이버 대학을 우리 한국이 주관해서 건립하는 것으로 했지만 사이버 대학을 건립하지는 못했어요. 그냥 플랫폼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플랫폼에 지금 사이버 대학들만 들어와 있어요. 14개 우리나라의 사이버 대학들이 들어와 있는데 저는 여기 있는 아까 뭐 저기 서울예술대학 뭐 총장님하고 잠깐 원격 수업 얘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 좋으셔요. 이 플랫폼에 들어오셔서 아세안 국가들한테 여러분들의 콘텐츠를 독특한 콘텐츠를 제공해 주십사. 어떤 효과가 있을까? 그 학생들한테 여러분들 알려주세요. 그리고 유학생들을 끌어들이세요. 이 유학생들을 플랫폼상에서 이제는 다양하게 끌어들여야 됩니다. 한국이 가지고 있는 강점, 콘텐츠를 이 아세안 학생들에게 알려주십시오. 그래서 저희 원하고 의논해 주시면 좋을 듯 합니다. 그래서 K컬처나 K에듀 관련한 전문대 사이버대의 진출로로서 저희는 아세안 사이버 대학을 활용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원격 교육 지원센터는 뭐 다들 아까 우리 동강대학 또 우리 대구 보건대학 다 잘 되셔서 적극적으로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그 원격 교육 지원센터 올해 예산이 조금 더 추가가 돼서 잘 진행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대학으로서는 이 원격 교육 지원센터를 통해서 이제 탈바꿈을 하셔야 됩니다. 학생들에게 새로운 콘텐츠,
또 학생들에게 기술을 결합한 더 몰입감 있는 교육 이거를 제공하는데 이제 써달라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권역별 특화를 여러분들이 뭐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제주가 항상 좋아요. 왜? 경쟁이 적잖아요. 그래서 제주는 2개 대학밖에 없는데 아무튼 제주에 호텔하고 조리 쪽으로 특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또 한 가지 여러분들 그 평가 받으실 것과 관련해서 대학 도서관의 원격 수업 지원을 하셔야 됩니다. 이제는 원격 수업 지원을 각 대학 도서관에서 하시게 돼 있는데 오늘 조선이공대에 와서 보니까 아주 그냥 그 도서관을 휴게 공간까지 같이 활용해서 아주 뭐 잘해 주셨더라고요. 근데 최근에 이제 전남대학교 디지털 도서관이 개원을 했어요. 가보니까 전남대학교 디지털 도서관도 대충 이런 휴게 공간, 학생들이 편하게 도서관을 꼭 멀리 느끼지 않도록 가깝게 일상의 카페처럼 만들고 힐링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 가고 있는 걸 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도서관에서 앞으로는 전자자료, 온라인 강의를 지원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원격 교육 활용을 위한 학술 전자저널이라든가 또 DB 수요조사 등을 통해서 전자자료를 확충하고 온라인 강의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저희가 전자저널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대학이 전자저널을 구입하려니까 너무나 비용이 비싸요. 그래서 저희가 대신 협상을 해서 공동으로 구매해서 누구나 볼 수 있도록 이 저널은 지원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 이제 저희 많이 그 논문 쓰실 때 리스 요즘 고등학생들도 리스를 많이 본다고 그래요. 왜? 숙제 내주면 과제 해결하기 위해서 리스에서 참고 자료를 찾고 있습니다. 근데 리스도 이제 포용 서비스라고 그래서 최근에는 실시간 스트리밍 솔루션을 활용을 해서 자동으로 장애 학생의 경우에 음성 변환으로 제공해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노상 들을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어려운 자료를 꼭 눈으로 다 봐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귀로 들을 수 있는 서비스 또 번역 서비스까지 전부 다 제공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이제 전문대학 기간평가 인증 중 도서관 항목에 대해서는 뭐 여러분들께서 도서관법의 규정을 더 뭐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올해 9월에 개원하게 될 에듀테크 소프트랩 그래서 애플의 ACOT와 같이 우리 현장의 선생님들께 에듀테크 기술을 빠르게 가르쳐준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을 제가 반복해서 드리는 것은 원격교육지원센터에서 지금 해야 될 일은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해서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변하는 세상에 선생님들이 빠르게 적응하셔야 돼요. 그래서 빠르게 적응해서 에듀테크 기술을 자유롭게 수업에 활용하실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주십사. 이렇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준비한 것은 대충 뭐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우리 총장님들께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제가 겸허히 듣겠습니다. 네, 우리 박혜자 원장님 열광 박수로 감사를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